네, 반갑습니다. 201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 논술 대비법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대 논술 문제는 항상 영어가 나오죠. 이렇게 영어 제시문이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시험 시간도 예전에는 한 3시간, 2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러면서 문제 또한 줄어들고 있고 제시문 개수 또한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외대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국대 논술 문제가 정확하게 묻는 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듯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 문제 또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연습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따라서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이나 사고보다는 어떻게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까, 학교 측의 의도는 뭘까,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를 명확하게 빨리 캐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논술 문제의 특징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한국외대 논술 대비법입니다. 문항은 4문항에서 5문항 나옵니다. 4문항 나왔다, 5문항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 4개에서 5개 사이로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수는 1600자 정도고요. 글자 수 분량이 많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쓸 수 있고 학교 측 의도만 정확히 읽어낸다면 최대한 빨리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특징이라고 하면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영어 제시문. 영어 제시문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전에 이제 좀 어려운 제시문은 퍼퍼의 글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독해하다가 애먹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제시문에서 영어가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영어가 한 1, 2, 3등급, 1,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면 충분히 독해할 정도의 영어 난이도다. 다른 대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키워드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종종 많은 기출문제들이 키워드를 대놓고 묻는 문제, 즉 제시문들의 공통되는 키워드를 찾고 이런 형태로 많이 묻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대 문제를 풀 때 키워드를 묻건 묻지 않건 키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조금 중요시 여기는 대학이다. 질문도 아주 명확합니다.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학교 측이 의도하는 답이 명확히 있습니다. 따라서 논제에 대해서 답 찾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편합니다. 즉 어떤 주관식 서술형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발견을 못했구나. 그래서 다양하고 의미 있고 뭔가 폭넓은 해석보다는 1차적으로 제시문에서 명확히 해당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1차적으로 명확히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해석 부분은 아주 약간. 알겠죠? 그래서 답 찾기가 잘못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각각의 제시문의 중요한 키워드를 못 찾으면 뭔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문제의 특징은 대략 이렇습니다. 학교가 요구하는 것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대 논술 문제 대비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많이 보는 게 장땡입니다. 논술 문제도 무지 많아요. 한국 외대 논술 문제 최근 한 4, 5년치 출력을 해보면 한 4, 500자, 한 100장 정도는 나올 거예요. 100장, 200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1교시, 오전, 오후,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논술 문제가 있고 그 논술 문제의 유형, 패턴들이 거의 다 유사하거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많이 분석을 해보세요. 최대한 많이 분석을 해보는 게 좋고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해야 그 대학의 논술 문제 자체에 익숙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 문제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많이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자, 이 말은 외대 문제의 특징에 조금 익숙해지자. 한 6개 정도, 한 3개에서 6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해보고 한번 써보시면 대략 감이 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과제나 숙제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것. 외대 논술에 대비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자, 제시문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반드시 키워드 중심으로 독해를 하셔야 된다. 키워드 중심으로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외대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낼 때 중요한 키워드들을 아주 선명하게 의도적으로 딱딱딱 넣어 놓습니다. 그게 아주 분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잘못 잡잖아요. 그러면 대략 난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된 키워드를 찾아라, 아니면 뭐 의미 있는 키워드 2개를 찾아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키워드를 잘못 잡잖아요. 그럼 다 떨어집니다. 키워드를 잘못 잡았는데 학교 가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어떤 주제나 키워드가 명확하게 있을 때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독해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을 써야 된다. 자, 출제자가 의도한 답이 있습니다. 외대는요, 문제 자체의 완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논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학교가 이 문제를 내면서 학생들에게 의도했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 문제를 분석하거나 풀 때는 학교가 의도한 답이 뭔가, 학교는 무엇을 의도하면서 문제를 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쓰세요. 그래서 뭔가 자기 스스로 사고하는 것보다 출제자의 빙의해서, 그죠? 출제자가 이 문제를 어떤 의도로 냈지,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하는 과정이 다른 대학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답의 가지수가 외대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고요. 하나 정도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답이 있는 문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대학들은 조금 열려있는 대학들이 많은데, 나올 수 있는 답의 가지수가 한 3-4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외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입니다. 거의 하나. 아니면 2개. 거의 하나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첫째도 둘째도 수능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많이 분석하자. 문제를 많이 분석하자. 그죠? 그래서 최대한 외대 논술 문제에 조금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왜냐면 다른 대학 논술 문제랑 조금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서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 문제가 잘게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1, 2, 3, 4. 요거는 2015년도 모의논술 문제인데요. 논제만 잠깐 써놨습니다. 1,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네요. 그죠? 각각 서술하라. 딱 쓸 거 정해져 있습니다. 1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 요지를 서술하라고 했으면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이유나 근거가 뭐다. 이런 형태로 글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대상을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장, 어떤 판단, 긍정, 부정, 뭐 이런 것들을 쓰고 그 이유나 근거는 뭐다. 그래서 이걸 짧게 쓸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판단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조금 백자지만 조금 2문장으로 쓸 경우에는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쓰셔도 괜찮겠네요. 확실하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이런 형태로 생각, 사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2번째 문제 봅시다.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시오. 일단은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라. 500자네요. 그죠? 자료 1의 주장. 자료 1의 주장 어디서 찾았죠? 일단 앞에서 요지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장을 다시 리바이벌 하거나 뭐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1은 무엇을 말하는데, 근데 이게 글자 수가 500자예요. 그죠? 500자. 자료 1을 비판하는 걸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500자 쓴다? 글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2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관점이 좀 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면, 자료 2의 관점인 A의 관점과 B의 관점에 따르면 A의 이러이러한 점은, 자료 1은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고 B는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2덩어리로 구성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한 덩어리로 자료 2에 나타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료 1에 나타난 주장은 주장 자체도 문제고 그런 주장이 귀결된 어떤 근거도 문제다. 결국에는 한계를 논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계, 우리가 어떤 주장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점. 그 문제점은 뭐죠?
논리적인 문제점일 수도 있고, 그죠? 현실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주장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자료 2가 어디 논리적인 어떤 결함을, 즉 이유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걸 지적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런 주장을 하게 될 때 자료 2에 나타난 어떤 현실, 자료 2에 나타난 어떤 내용, 자료 2에 나타난 어떤 관점을 토대로 보면 이러한 주장은 현실에서 뭔가 타당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한계를 지적한다라고 말할 때는 논리적 한계성, 현실의 어떤 적합성, 혹은 현실의 합리성, 그래서 논리성과 합리성을 따져주는 걸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비판하라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실제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 비판할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자료 2에서 정확하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두루뭉실하면 글이 두루뭉실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쓸 때 학생들의 특징이 그냥 자료 2에 나타난 걸 요약해요. 이렇게 요약하면 자료 1에 나타난 어떤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게 될 때 가장 크게 되는 문제가 뭐냐, 이것 둘 사이에 논리적 연관성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항상 요것과 요것의 논리적 연관성에 대해서 정확히 서술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료 3, 4를 범주화하여 대상, 기준, 효과의 측면에서 각각 비교 분석하라. 자, 400자를 요구했습니다. 400자를 요구하는데 대상, 범주화의 대상, 기준, 효과의 측면에서 각각 비교 분석하라. 그러면 100에서 150자 사이로 딱딱딱 쓰면 되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사고하면 안 됩니다. 대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3은 이렇고 4는 이렇다. 기준, 범주화의 기준을 놓고 보면 3은 이렇고 4는 이렇다. 딱딱딱 묻는 말에 정확한 답. 어떻게 해야죠? 이 각각을 다 찾아야 돼. 그죠? 다 찾아야 돼. 그래서 대상 기준 효과, 범주화의 대상 기준 효과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만 매치시켜주면 그냥 400자가 딱 나옵니다. 비교 분석하라고 했지만 사실 분석할 건 많이 없어요. 왜? 대상 기준 효과에 따라서 보니 어떻게 각고 다름이 나타나더라니까 이미 분석할 어떤 기준들을 논제에서 주고 있잖아요. 분석할 건 많이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까지 설명을 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료 3의 그래프에 나타난 실험 결과를 자료 5에서 사용된 범주화의 방법, 즉 사전적 정의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사전적 정의에 의한 걸 적용해서 상상 맥락 조건화에서 컵 그릇의 범주화를 재시도해 보시오. 컵 그릇의 범주화를 재시도해. 실험 결과는 뭐죠? 컵 그릇에 대한 범주화죠. 컵 그릇에 대한 범주화를 재시도해봐라. 이게 뭐죠? 논제가 요구하는 500자의 글 중에서 컵 그릇의 범주화는 어떻게 하면 된다? 컵과 그릇의 범주화, 다시 말하면 개념하잖아. 컵과 그릇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사전적 정의에 적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전적 정의라고 하는 건 텍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딱딱 어떤 식으로 써야 돼요, 요구하는 건지. 상상의 맥락의 조건, 요거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범주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료 위에서 사용된 범주화 방법, 사전적 정의로 하면 어떤 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한 덩어리 나오죠, 그죠? 그러나 상상 맥락의 조건 하에서 적용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죠? 자, 이 과정에서 그래프에 나타난 실험 결과가 있죠. 실험 결과에 나타난 어떤 적절한 수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사용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는 바를 쓰는 데 있어서 할당되는 글자의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요지를 써라, 백자. 관점에서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써라. 요게 조금 긴데 250. 요 정도를 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자료 3, 4를 대상 기준 효과 해놓으면 100에서 150자죠. 3, 5 관련해서 이렇게 써라. 사전적 정의 250, 상상 맥락의 조건에서 250. 묻고자 하는 바들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런데 글자를 써야 될 원고지의 칸은 많지가 않죠. 따라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가 명확하고 그 명확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찾기 형태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을 잠깐 보죠. 제가 앞부분에 문제의 특징을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외대인 논술은 학교가 요구하는 어떤 답찾기에 가까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찾기에 가까운 문제. 학교가 의도하는 답들이 정확히 있다니까요. 그걸 정확히 찾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려면 뭘 해야 돼요? 출제자가 의도한 답을 읽어야지. 그래서 이거 왜 물었지? 이건 나한테 뭘 찾길 요구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것이 좋다. 그래서 외대를 대비한다. 내가 외대에 합격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도 둘째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분석을 많이 하자. 익숙해지자. 그러다 보면 금방 실력이 오릅니다. 그래서 외대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준비할 수 있어요. 하면 할수록 는다, 실력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대 논술 문제에 대한 설명은요, 대략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외대 논술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거나 산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질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정확히 답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답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외대 논술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법, 간략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